결혼 3년 차. 남편이 매주 향한 곳엔 젊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조카예요. 그렇게 속였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험관으로 태어난 남편의 친딸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이 충격적인 실화를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강민정입니다. 올해 신둘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39이에요. 저보다 13살 어리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다녀올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정갈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구두는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 풍경은 매주 반복되었어요. 저는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죠. 형광등 아래에서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약봉투에 손글씨로 위로의 말을 적어 건넸습니다. 환자들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정작 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3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던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남편은 꼭 외출했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아들이 자주 찾아가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효자를 남편으로 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죠. 카드 결제 내역서였어요. 저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무풍 에어컨 127만 원, 로봇 청소기 89만 원, 아기 침대 65만 원. 아기 침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엔 아기가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너무 지쳐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물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묻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샤워할 때도 방수팩에 넣어서 들고 들어갔어요. 화장실 문을 꼭 잠그고 들어갔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약국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아, 늦을 것 같아. 어머니가 약 드시고 잠드실 때까지 있어야 해. 그래, 조심히 와.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였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무슨 아기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요. 손에 든 열쇠 소리만이 현관에 울렸어요. 그리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약국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평소엔 저녁 6시까지 열었죠. 남편을 따라가 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섰어요. 남편이 막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오늘 손님이 없어서.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지하철을 탔어요. 저도 몇 칸 뒤에 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내렸어요. 저도 서둘러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였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동 현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가 남편의 품으로 안겼어요. 남편은 아기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저 아기는 대체 누구의 아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처럼요. 남편이 나를 속인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남편은 그 집에 자신의 열쇠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그날 밤, 남편은 언제나처럼 12시가 넘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응, 시댁이라니까. 왜? 정말 시댁이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뭐야? 남편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단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는 거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전혀 몰랐던 숨겨진 문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이제 제 손안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대답해.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아기는 누구 아이야? 저는 다그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카야. 뭐? 내 조카 사촌 누나 딸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촌 누나? 당신 외동 아들이잖아. 무슨 사촌 누나? 아버지 쪽 친척이야.
미국에 살다가 최근에 이혼하고 돌아왔어. 남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 가족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친척 누나가 있다고 했었죠. 미국으로 시집 갔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시댁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어머니가 내가 속상할까봐 말하지 말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한다며 이런저런 말을 숨기곤 했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3달 동안이나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다른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였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며 어젯밤 일을 되새겼어요. 그래, 조카를 돌봐주는 거였어. 착한 일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약국 앞 김밥 천국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참치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미안해, 어젯밤에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해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같이 갈래? 너도 누나 만나보고. 남편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너 혼자 다녀와. 그래? 그럼 미안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 토요일도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이번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보러 가는 거라고요. 저는 약국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환자들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소화제 주세요. 네, 할머니. 또 체하셨어요. 응, 어제 손주가 와서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약봉투를 준비하며 할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주 자랑이었어요. 사장님도 손주 보면 좋을 텐데. 아직 자녀가 없으시죠? 네, 아직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곧 생길 거예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약봉투를 건네며 저는 손글씨로 한마디 적었어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는 늘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약봉투에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정작 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다녀왔어. 응, 일찍 왔네. 누나가 오늘은 일찍 가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고생했어. 고마워. 남편이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물었어요. 조카는 몇 살이야? 아직 돌도 안 됐어. 8개월쯤. 그래? 이름은 뭔데? 아린이, 김아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린이라는 이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조금. 근데 너무 예뻐.
나 보면 막 웃어.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남편은 조카를 보러 갔어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카드 문자가 왔어요.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무풍 에어컨 구매 127만 원 승인.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에어컨을 샀다고요? 우리 집은 이미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에어컨 샀어? 아, 그거? 누나 집에 사준 거야. 뭐? 누나 집이 너무 더워서 아린이가 땀띠가 났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 넘잖아. 우리도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그냥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화가 났습니다. 조카라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음 주에도 문자가 왔어요. 로봇 청소기 구매 89만 원 승인.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아기 침대 구매 65만 원 승인. 제 카드로 계속 결제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저는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지난 석 달간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총 627만 원이야. 다 조카한테 쓴 돈이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내? 당신 월급으로는 모자라. 내 카드로 긁은 거잖아. 미안해, 누나가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우리도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론 내 카드 쓰지 마. 알았지?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 장마였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조카를 돌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마치 더 큰 폭풍을 예고하듯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또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저는 약국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카드 결제 건 때문이었어요. 정말 조카한테만 쓴 돈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약국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혼자 앉아 먹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카드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아기 침대, 로봇 청소기, 무풍 에어컨. 모두 생활 가전이었어요. 집을 꾸미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조카를 돌보는 것치고는 너무 과한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약국 단골이신 박 선생님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신사분이셨습니다. 사장님, 혼자 점심이세요? 네, 선생님. 드실래요? 아니, 저는 먹었어요. 약 받으러 가는 길인데 우연히 봤네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몸도 돌봐야 해요. 남만 돌보다간 본인이 먼저 쓰러져요.
박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나도 나를 돌봐야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시였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 아, 조금 늦을 것 같아. 아린이가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많이 아파? 응, 좀 걱정돼. 남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럼 병원 잘 다녀와. 조심히.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린이 엄마는 뭐 하는 거지? 왜 남편이 병원을 데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남편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아린이는 괜찮아? 응, 다행히 감기래. 약 먹으면 된대. 그래, 잘 됐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근데 왜 당신이 병원을 데려간 거야? 아린이 엄마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나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응, 출산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대. 그래서 내가 돕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아린이가 많이 좋아졌어. 연주.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촌 누나의 이름을요. 연주라는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으로 출근하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요. 627만 원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잔액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출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약국 매출로 메꿀게요. 저는 통장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조카한테 썼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으로 돌아와 하루를 보냈어요. 환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기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해열제 드릴게요. 저는 약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었어요. 아기 건강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엄마는 고맙다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린이도 이렇게 아플 때가 있겠지. 가슴이 아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저녁 도시락을 사려고요. 편의점 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80년대 발라드였어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거야.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없었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 쓸쓸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또 무슨 일이야? 누나가 급한 일이 생겼대. 아린이 좀 봐줘야 해. 그래.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고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아, 조금만 참아줘. 누나가 안정될 때까지만. 언제까지? 모르겠어. 근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약국 문을 일찍 닫고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남편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그 동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왔어요.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연주가 함께 나왔어요. 아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조카일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아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깔깔 웃었어요. 연주가 남편의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조카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야.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더 이상 속을 순 없어.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남편은 곤히 자고 있었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새로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해. 시험관 재검사 날짜 잡혔어. 시험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 그 아이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야. 빗소리가 창밖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들지 못했어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약국을 조기 마감했어요. 2시였습니다.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그 동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였습니다. 택배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연주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이 예뻤습니다. 택배 아닌데요. 연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민준 씨 아내예요. 연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아기 용품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풍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도 보였습니다.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아린이는요? 낮잠 자고 있어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민준 씨의 사촌 누나가 맞나요? 연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저는 민준 씨의 전처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전처라고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재혼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으려 했죠.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린이 때문이에요. 아린이가 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린이는 민준 씨 딸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라고요? 그럼 당신이 임신해서 낳은 거예요? 네. 하지만 자연 임신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저희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시험관.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배아를 냉동 보관했었죠. 여러 개를 만들어 뒀어요. 연주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술이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죠. 저는 연주를 바라봤어요. 냉동된 배아는 5년간 보관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시술을 해야죠. 그래서 당신이 시술을 받은 거예요? 네. 작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관 기간이 끝난다고요.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폐기하려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는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 동의도 없이? 네, 죄송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권리예요. 배아는 제 명의로도 되어 있었거든요. 연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린이가 태어난 거예요. 작년 9월에요. 그리고 민준 씨한테 연락한 거죠. 네, 아린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민준 씨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리요? 동의도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주는 알고 있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연주 씨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정아, 다 들었어. 아린이가 당신 딸이라는 것, 시험관으로 태어났다는 것.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앉아, 얘기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작년 11월쯤. 아린이가 태어난 지 2달 후네. 응. 왜 말하지 않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하면 넌 떠날 것 같아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히 떠나야지. 당신 전처가 당신 아이를 낳았는데. 민정아, 나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연주가 혼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아린이를 처음 봤을 때 내 눈을 똑바로 보더라고. 그 순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알아. 연주한테 들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만난 거야? 왜 돈을 쓴 거야? 아린이는 내 딸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섞인 내 아이야.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는 뭐야? 당신 아내는? 민정아, 우리는 아이가 없잖아. 그런데 당신 전처가 당신 아이를 낳았어. 나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방법을 몰랐어.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 그 아이를 외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약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박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박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장님, 힘드셨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결정하셔야죠.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박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사장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어요. 나 연주랑 다시 사귀는 거 아니야. 알아. 정말이야. 난 그냥 아린이가 불쌍해서.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열쇠 줘. 뭐? 연준의 집 열쇠. 나한테 줘. 남편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집에 가지 마. 민정아, 나한테서 열쇠를 다시 받고 싶으면 정직하게 살아. 저는 열쇠를 꽉 쥐었어요. 그 작은 열쇠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닫혔던 문이 이제 열렸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토요일에 외출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약국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연주한테서 연락이 왔어.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린이가 많이 아프대. 폐렴이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 응, 미안해. 근데 아린이가 정말 위험하대.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다녀와. 민정아. 가. 아린이는 죄가 없어.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약국으로 출근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환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린이 상태가 좀 나아졌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저는 문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나는 뭐지? 남의 아이 걱정해주는 착한 사람. 쓸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약국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녁 도시락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아린이는? 많이 좋아졌어.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민정아, 고마워. 내가 보내줘서. 괜찮아.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남편이 일어나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응,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뭐든 솔직하게 말해. 약속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약국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요즘은 좀 어때요? 박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견디고 있는 것뿐이에요. 박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견디는 것도 힘이에요. 사장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였어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분이었어요. 사장님, 아기가 완전히 나았어요.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써주신 약봉투에 글씨 보고 힘이 났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저는 약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아기 건강 빨리 회복되기리라고 썼었죠. 별 말씀을요. 사장님도 아기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도 사장님은 아기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차렸어? 응. 오늘은 내가 해볼까 했어. 식탁에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둘이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아. 응.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잘할게.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볼게.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 평범한 일상?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한 삶을 원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연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약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정 씨, 저예요. 연주. 네. 아린이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됐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요. 민준 씨한테도. 아린이는요? 혼자서 키울게요. 제 잘못이니까.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린이는 민준 씨 딸이에요. 완전히 끊을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양육비 정도는 보내드려야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민정 씨, 정말 감사해요. 연주가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연주와의 통화 얘기를 했어요. 민정아, 넌 정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린이는 당신 딸이야. 책임은 져야지. 고마워. 고맙긴. 난 아직도 화나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알아.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 그건 분명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약국 열쇠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제 삶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거짓의 문은 이제 닫혔지만 진실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석 달은 쉽지 않았어요. 첫 달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죠.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남편이 처음으로 저녁을 해줬어요. 서툴렀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약국 앞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저는 오늘도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형광등을 켜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달라졌어요. 더 솔직해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연주에게 보냈습니다. 제 동의하에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 돈이 다른 여자의 아이에게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습니다. 아린이는 죄가 없어. 그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아, 오늘 아린이 돌잔치래. 같이 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린이가 벌써 돌이야. 응, 시간이 빠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까?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후 2시. 저희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연주가 아린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민정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린이를 봤어요. 많이 자랐더군요.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린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행복하게 자라길. 돌잔치는 소박했어요.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였습니다. 저희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뭘? 나랑 결혼한 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 안 해.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야. 강한 게 아니야. 그냥 견딘 거지. 견디는 것도 힘이야. 박 선생님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약국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신혼부부로 보였어요. 임신했는데 먹어야 할 영양제 있나요? 축하드려요. 임산부 종합 비타민 드릴게요. 저는 약을 준비했습니다. 약봉투에 손글씨로 적었어요. 새 생명과 함께 행복하세요. 부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해주더군요. 오늘 뭐 해? 김치찌개. 좋네. 저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아. 응. 나 정말 고마워. 내가 곁에 있어줘서. 별 말씀을. 아니, 진심이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약국 열쇠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제 삶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약국은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죠.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돌볼 겁니다. 서랍에서 약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손글씨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민정.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제는 나를 치료할 시간. 저는 그 약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약국 열쇠와 약봉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작은 상징. 하나는 제 일상을 여는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제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었어요. 거짓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열쇠가 있었으니까요. 제 삶을 여는 열쇠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오며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저처럼 열쇠를 쥔 채 문을 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열쇠는 돌려주었지만 제 삶의 문은 이제 제가 엽니다. 거짓을 끊고 진실을 택하는 용기.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